여러분, 요즘 연일 금리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우리가 0.5%예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거의 폭등 수준이에요. 작년 7월 말과 올해 5월을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1등급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 1.9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2.57%까지 폭등했습니다. 1년 사이에 지금 적어도 0.6까지 올라갔죠. 0.6까지요. 이것은 되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게다가 최고치도 마찬가지의 최고치도 3.51에서 3.62까지 올라갔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코픽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또 5년물, 은행채 5년물을 다 기준으로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작년 7월에는요. 코픽스 변동금리라는 건 8개 은행의 평균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 은행의 평균금리. 우리가 아는 은행들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2.25에서 2.55까지 0.2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최고금리는 조금 내렸어요. 3.96에서 3.90으로 내렸습니다. 0.06%포인트가 내렸어요. 그런데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혼합형 대출금리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선이 2.17%에서 2.82%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상한선도 올라갔어요. 4.03%에서 4.43%까지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금리가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은행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은행채 이렇게 붙었다는 건 채권이란 뜻이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말입니다. 은행채, 그러니까 회사채와 비슷한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으로. 그러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올라가거든요. 이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대출금리가. 그럼 은행채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이것은요. 시장에서 조달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살포를 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빚내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양이 시장에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채권은 기본적으로는 안정도잖아요. 안정도.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 채권이 가장 안전자산이고요. 가장 좋은 안전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회사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도 다 다릅니다. 할인 가격도 다 다르고. 아무래도 정부가 할인 가격이 적고 금리가 좀 적겠죠. 은행채는 할인 가격이 더 많고 금리도 더 높겠죠.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 채권이 워낙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은행을 기준으로 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용대출이 3.70%까지 올라갔고요. 가계대출도 2.88%,
예, 주택담보대출도 2.73%까지 연일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야, 이거 좀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자가 0.25% 올라갈 때 부담도 커지고요. 0.5% 올라갈 때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1%가량 올라가는 게 있느냐? 지금 벌써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은행별로 좀 다릅니다. 혼합형 금리, 이게 은행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금리예요. 이것은요, 지금 상단과 하단 모두 0.89까지 올라간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2.53%에서 하단이, 상단이 3.54%거든요. 이게 3.42%에서 4.43%로 지금 올라간 혼합형 은행채를, 이런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은 지금 0.89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0.89. 0.89는 거의 1%예요. 1%. 그럼 부담이 장난 아니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0.25만 됐을 때도 2조 9천억 원의 부담이 있는데 0.5가 되면 5조 9천억 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1726조잖아요. 그것도 작년 말 기준입니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하면 적어도 1756조까지 더 늘어날 거라고요. 1756조. 그러면 1%가 되면요, 11조 8천억 원, 거의 12조가량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11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이 1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금리 부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린 규모가 11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뿌릴 만큼 엄청난 금액을 뿌렸는데 이자가 1%가량 오르면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자가 오르더라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 1분위 계층들, 2분위 계층들, 좀 더 나아가면 3분위 계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부담이 장난 아니게 됩니다. 부자들은 있는 돈으로 이자를 낸다고 하지만 이 취약계층, 적어도 금리가 1%가량 오르면 5천억 가량 늘어나는데 5천억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2분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위 계층도. 여기도 차상위 계층이지만 여기도 1조 천억 가량 늘어납니다. 1%가 늘어나면. 3분위는 2조가량 늘어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영끌한 사람들, 또 비투한 사람들, 이들이 과연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를 말하면 이제 점점 충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 되고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가 이자 부담이 점점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대금리 또 없애버렸어요. 정부가 우대금리를 없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각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줬는데 이 우대금리까지도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정부가 금리 인상을 조장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폭은요 큽니다. 0.5%입니다. 0.5%. 0.5%면요 부담률이 보시다시피 1분위 같은 경우 2천억 원이에요. 2분위는 6천억 원이고요. 3분위 1조, 4분위 지금 1조 5천억 원, 5분위는 2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우대금리 폐지해라 그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왜냐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줄이고자 우대금리를 폐지하라고 적용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지금 시장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자가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요. 시장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보세요. 원자재 올라가죠. 중간재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비재까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2.1%입니다. 연말까지 2%를 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정부 당국 통화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측한 건 언제예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미국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테이퍼링은 그전에 통화 축소는 그전에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요.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 항상 먼저 올립니다. 먼저 올려야 되고요. 미국이 올리고 나서 우리가 뒤따라가면요. 자본 유출이 나서 뒤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올립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원자재 오르지 중간재 오르지 결국 소비자 물가가 쭉쭉쭉쭉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빠르면요. 연말에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요. 연말. 빠르면 연말에도. 이 말은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산시장의 거품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시장의 거품도.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게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자산시장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자산시장이 지금 부동산이고요. 또 주식시장입니다. 결국은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밤새 잠 못 자고 전전긍긍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금리가 계속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정부가 우대금리 낮추라니까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했을 때는 B2까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B2까지도. B2까지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거품 잔치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잔치, 주식 시장의 거품 잔치까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품이 많이 껴있다.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끔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대출보다는. 물론 대출도 먹고 살라고 생계비 대출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갚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는요.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간 만큼 많이 빌린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자 부담이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기를 주고요. 금융시장의 위기가 되면 금융은 또 시장 금리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품 붕괴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도 지금 해봅니다. 실물이 따라주면 좋아요. 실물이 따라주면. 그런데 실물이 따라주지 않으면 항상 걱정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실물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환전 TV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바닥경제, 실물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한 나의 대비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